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너무 훌륭하다고 소개를 해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훌륭한 강의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제 수업 중에 그 수업을 들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안 들었던 분들도 계시지요? 네. 안 계신가요? 혹시 수업을 안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그러면 들었던 분들은 얼마 안 계시네요? 들었던 분 한번. 네, 아마 이분들은 학점을 잘 받으신 분들 같아요. 그렇죠? 예, 느껴지는 포스가, 네, 학점을 잘 받아서, 이제, 굉장히, 보통 보면 학점을 잘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미남, 미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할까 하다가 지난 학기 강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한국 문화교육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 틀 그것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온라인 강의에서 저한테 하지 못했던 질문들 그것들을 더 자유롭게 또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직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분들은 한국어 그리고 한국어 교육 내에서의 문화교육이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가 그 강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국어 교육 내에서 문화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거의 한 10년 전부터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용어에 있어서는 그냥 문화교육이다 이렇게 많이 썼었고요. 실제로는 문화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이야기를 통한 것, 광고를 통한 교육, 영화를 통한 교육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은 내국인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 내에서의 문화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통 문화교육을 받았지요. 여러분 문화교육 어떤 거 받았는지 생각나세요? 네,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배우는 중고등학교 교과 내에서 문화교육이라고 하는 과목은 없었지만 국사라든가 사회라든가 그리고 문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문화교육을 받게 되어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너무 자연스럽게 문화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학습자들에게 가르칠 때 언어만 가르칠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 그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분명히 여긴 문화라는 요소가 필요하겠다 이런 전제하에서 문화교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교육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해놓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논문을 쓸 때나 연구 현장이나 아니면 교과서에서도 외국어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교육 이렇게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화교육이라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한국어 그 가운데점 문화교육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 가운데점도 빼버리고 그냥 한국어 문화교육 이렇게 좀 축약해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우라도 지금 말한 것처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문화교육이다라고 하는 그런 틀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것을 제가 보통 이제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게 되는데 양이 좀 많죠. 여러분 2시간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저녁 10분 정도, 10분에서 2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서,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또 고민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강의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네.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한국어 문화학과 오프특강이죠. 오늘 강의 제목은 당시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 네,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문화 시대라고 하는 대세를 거슬러 갈 수 없고 실제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이 다문화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굉장히 그 자연스럽게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한국어 교육에서 한번 점검해보고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그럼 그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한국어 교육이 어떤 위상을 갖고 또 문화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렇죠. 예, 보통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항상 앞에 앉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단일 민족이라고 항상 이렇게 배워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단일 민족과 함께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의 피는 하나다. 그러니까 단일 민족인 것과 동시에 피도 하나다. 그래서 순혈주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순혈주의 전통을 고수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딱 두 나라밖에 없대요. 우리나라하고 아일랜드.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제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의 피가 과연 순혈주의 전통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피는 이제 역사의 기록에 의해서도 인도의 피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야국의 김수로 왕의 왕비가 인도에서 왔잖아요. 인도에서 오면서 차하고 불교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런 전통에 이제 흐르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 일본 이런 전통들이, 그런 피들이 우리 몸속에 다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씨인데, 그렇죠? 네, 제가 이씨인데 제가 연안이가예요. 연안이가인데 제가 연안이 어디 있나 봤더니 중국에 있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저희 조상이 중국에 있는 장군님이에요. 이무 장군이라고. 네, 그러면 저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렇죠. 너무 미안해서 크게 말씀 못 하시나 본데 제 몸에는 중국인의 피가 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세히 따져보면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 우리가 순수하게 순혈주의라고 말할 수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 중에 하나가 순혈주의 전통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문화주의라 전통에 있어서, 다문화주의에 있어서 어떤 캐나다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갖고 있는 그 나라들도 완전하게 개방하고 있진 못하지만 그러한 논란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완고함이 또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었는지 봐야 되고요. 자, 우리나라의 2009년에 9월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주민이 2.5%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계의 이주민이 2.5%고, 왜 이주의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다문화가 일어나는 것의 원인이 이주지요. 만약에 이주가 되지 않으면 다문화 상황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이주 때문에 다문화 상황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다문화의 상황의 문제 그 원인이 이주라고 했을 때 다문화 상황은 앞으로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원인이 이주에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이주가 일어날 수 있고 더 많은 인구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비록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다문화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성공을 시킬까 고민할 수는 있지만 그 고민 자체가 끝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에 있는 다문화주의의 개념, 여러분 가지고 계시지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고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자유주의적인 사회, 문화, 제도, 정서적 인프라를 만들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네, 그래서 이게 사단법인 국경 없는 마을에서 낸 리플릿에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활발하게 그렇게 다문화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예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인간으로서 이제 보편적인 권리를 향유하고, 그다음에 삶의 특수한 방식을 존중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삶의 방식, 이것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너무나 당연한 이상인데, 실제로 이제 여러 법이나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이제 이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주 여성 대상, 방문 지도사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다문화 상황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실제적인 현장에 들어가서 일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것, 그것과 함께 그리고 전체 사회의 통합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엮어가는 것이 이제 다문화 사회의 가장 큰 과제가 되겠죠. 결국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다양성을 또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평등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문화의 목표가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차이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말에서도 맞춤법이나 그다음에 문법 중에서 아주 많이 틀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틀리다라고 하는 말이죠. 네, 정말 많이 써요. 틀리다. 그래서 이제 자막이 나오는 걸 보면 다큐나 이런 데서 어떤 사람들이 항상 틀려요 이렇게 말하면 그 자막에서 원래 발음만 따라서 하는 게 달라요 이렇게 고쳐서 나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한국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독일어도 그렇고 그런 나라 말들이 여러 나라 말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뭐가 다르면 이거 나랑 틀리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실제로 빨강하고 파랑은 다른 색이지만 빨강 때문에 파란색이 틀린 색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문화를 바라볼 때도 우리와 다르게 생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 다른 것이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다른 것, 그리고 차이를 좀 즐길 수 있는 상황. 이게 너하고 내가 다르니까 내가 참 불편하다. 너하고 내가 달라서 참 짜증나. 이런 게 아니라 너하고 내가 다른데 이걸 내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처음엔 좀 낯설고 그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참 재미있다. 우리 이걸 한번 즐겨보자. 이런 상황으로 나갈 때 다문화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이 이런저런 말을 떠나서 미국의 다문화주의가 성공하고 있다, 실패하고 있다 이런 말들 떠나서 제가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있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편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도 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해보시면 외국에서 한참 1년이나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딱 돌아오면 반갑죠. 안 그러세요? 고국에 딱 내렸을 때 그 인천공항의 분위기가 얼마나 정겨워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산다라고 하는 게 처음엔 즐겁지만 어느 정도 괴로움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살면서 참 이것이 참 좋다 그리고 편하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 때문에 참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마 중고등학교는 별로 안 그렇다라고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초등학교에서는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요구가 노력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사회과 이런 데 있어서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가지고 오는 숙제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4학년 아이한테 프로젝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다양성을 즐겨보자. 이게 모토인데 특히 이제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 자기 나라 문화를 연구에 가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4학년 반 아이들 중에 한국 아이들도 있었고 여러 나라에서 인도나 여러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나와서 그 아이들이 발표를 하니까 7개국 아이들이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음식도 가서 나눠줄 수 있었는데 저희 아이는 발표를 하면서 초코파이를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이게 너희의 전통 음식이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문화가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집에서 만든 음식을 또 가져가면 절대로 나눠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 독이 들 수도 있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집에서 만들어 온 음식은 가져오지 못하게 하거든요. 다른 아이들한테 먹일 수가 없어서 결국 산 걸 가져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전통 음식은 아니지만 아주 유명한 간식이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간식이고 한국 사람이 여기 서 있는 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주 좋아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가면서 아마 아이도 그게 좀 스트레스였어요. 계속 일기에 썼던 것이 이제 동화를 만들고 이랬는데 어떤 아이가
여러 번 전학을 가게 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얼굴색이 왜 이렇게 다를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아, 내가 다른 것이 별로 나쁜 것은 아니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이 이제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름, 차이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보면 다문화 정책을 보면 예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벼운 다문화주의, 강경 다문화주의, 시장 다문화주의 이렇게 세 개로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요즘 다문화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 그렇죠. 첫 번째. 가벼운 다문화주의죠. 그래서 뭐 이런 음식들이 있다 소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보는 그 예쁜 여성분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 거기서 우리나라는 뭐 데이트를 할 때 여기서 해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가벼운 다문화주의고요. 강경 다문화주의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다문화주의. 시장 다문화주의는 이제 고용인에 대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다문화주의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단문화주의가 있는데 이 단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문화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는 있는데 실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순혈주의 전통을 고수하지만 실제로는 순혈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문화주의도 우리 문화는 우리의 고유의 것이고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19세기적 가정에 입각해 있지만 실제하지 않는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적 다원주의는 우리가 문화적 다원주의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멀티컬처럴리즘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여러 문화를 인정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주민의 문화 적응 양상을 보면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보통은 유학을 오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가르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문화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문화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 거기에서 보면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단어에서 보는 대로 문화 접변, 문화 변용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데 뭐냐 하면 주인국,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다른 문화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바뀌는 현상, 그것을 이제 문화 접변이다라고 보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으세요? 어떤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 접변 현상일까요? 침대, 그렇죠. 침대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화장실, 뭐 화장실도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뭐 그런 것들 볼 수 있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아이들이 생일 파티 할 때 피냐타라고 하는 이렇게 큰 인형인데 그 종이로 만들어서 그 안에 사탕을 넣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장식을 한 다음에, 야구방망이, 그러니까 아이들 노는 야구방망이로 한 명씩 때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초등학교 운동회 때 우리 오재미 하잖아요. 이렇게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아이들이 한 번씩만 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가속화되죠, 긴장이. 언제나 터지려나, 터지자마자 내가 빨리 가서 사탕을 주워야 되는데, 그래서 애들이 별거 아닌 간단한 아주 단순한 게임 때문에 계속 이제 긴장을 하다가 사탕이 이렇게 떨어지면 가서 주워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피냐타라서 별로 영어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게 멕시칸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멕시칸들이 많이 이주해서 오다 보니까 멕시칸 문화가 자연스럽게 미국 문화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런 경우 이제 문화 접변, 문화 변형이 일어나고 이런 일은 아마 우리에게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이 음식 문화죠. 우리는 우리가 졸업할 때, 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한 30, 40대 되신 분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 뭐 많이 드셨어요? 네, 아마 저랑 거의 같은, 어떤 분들은 갈비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요구하는 답이 아닌데, 네, 자장면 많이 먹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 음식이에요?
중국 음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식으로 좀 변형되었죠. 중국에서는 자장만 볶아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감자도 넣고 양파 넣고 그다음에 녹말을 넣어서 양을 많이 이렇게 해서. 하지만 원래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문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화가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나라 문화가 좀 바뀌어지는 거고요. 문화 동화라고 하면 이제 영어 단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assimilation이에요. 그래서 좀 비슷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들어온 사람이 비슷해지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 동화와 자발적 동화가 있는데 이거는 주로 문화 탈락 현상이 일어나요.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그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아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절대로 이 문화 동화를 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있어서 뭐 여기 이주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은 이해가 되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를 평소에도 열심히 안 하다가 중국 학생들이 춘절만 되면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몇 주를? 한 3주 정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나라에서 한 달 정도는 쉬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10주에서 한 달을 쉬면 얼마나 많아요. 절대로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 근데 만약에 이주 여성인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중국 그 여성들이 보통 중국에서는 친정에 가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친가에서는 간단하게 본가에서 간단하게 있다가 조금만 이렇게 있다가 친정에 돌아가서 설을 오래 이렇게 쉬는 전통이 있대요. 그래서 이주 여성들이 중국에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참 그런 일이죠.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이제 손님을 맡고 있는데 그 집 며느리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국에선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중국에서는 친정에 없으면 또 딸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 전통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만약에 중국 여성이 한국 전통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문화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컬처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문화를 버리면서 이쪽 문화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 네. 그러면서 동화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문화 동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적응 양성을 보면 문화 접변이나 문화 동화 같은 경우에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일들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그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더 많아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문화 정책을 보면 이제 이것이 미국과 캐나다의 예인데요. 문화적 용광로가 있고 그다음에 샐러드볼 이거는 이제 믹싱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정책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먼저 있었던 그 정책은 문화적 용광로였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그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온 이민자들은 대부분 백인들이었어요. 백인들이었고 또 그렇게 받았고 이민자들을 그래서 유럽에서 온 많은 이민자들이 있었는데 원래 있던 문화와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거 합쳐지면 재밌겠다. 이게 용광로처럼 합쳐지면 우리 문화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문화가 되겠다 하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셀럽볼 정책은 70년대 후반에 이제 그 아시안들하고 히스패닉계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안들하고 히스패닉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강조되는 것이 이 다양성에 대한 인정. 그것에 더 중점을 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샐러드볼처럼 이렇게 용광로처럼 한꺼번에 다 섞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샐러드볼에 보면 뭐 있어요? 네.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뭐가 있나요? 네, 과일 있고, 뭐, 그냥 과일이 종류별로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아무거나 다 있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하나로 섞이는 것이 아니라 제각기 자기 색깔, 자기 맛을 내면서 샐러드볼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맛을 다 즐기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여러 문화의 다양성이 공존하면서 그다음에 통합으로 가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이 그렇게 좀 바뀌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이 두 가지 정책 중에서 한 가지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용광로형을 지향해요. 왜냐하면 이민자국이 아니잖아요. 이민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지향을 하고, 그다음에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셀러볼 이렇게 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 적합한 것은 아무래도 용광로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좀 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된다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문화 사회에서의 교육이 항상 이주 여성들 아니면 노동자들, 유학생들 여기로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교육이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 구성원들한테도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어 두 가지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한국어 교실에서 문화 이해하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이 문화인데요. 여러분, 문화가 뭘까요? 문화는 네, 그렇죠.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 뭐 이런 것들도 문화고, 그리고 이제 문화는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진지한 모습으로 미소를 띠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도 문화죠. 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네.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실제로 문화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어요. 문화에 대한 정의는 몇 가지 정도 될까요? 몇 가지? 많아요. 자, 많으면 몇 가지 정도가 될까요? 네? 10가지. 조금 더 쓰세요. 많으면 몇 가지? 300가지? 정말 많이 쓰셨네요. 480가지 이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문화를 연구하는 분야도 아주 많지요. 그래서 무슨 사회학에서도 문화를 연구하지만 문화 인류학도 있고, 민속학도 있고, 역사에서도 사실 문화를 벗어날 수 없고, 문학에서도 또 문화를 봐야 되고, 그래서 문화가 걸쳐있는 것들 자체가 아주 다양해서 문화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외우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480가지가 넘는, 아마 이제는 한 500가지가 넘을지도 몰라요. 누가 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을 테니까. 480여 가지가 넘는 문화에 대한 정의를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화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가서 문화가 무엇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만 있다라고 마구 우기거나 화를 내면서 주장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화에 대한 정의가 아주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화의 어원이 뭘까라고 하는 것부터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 칼츄라에서 파생한 단어인데, 실제로 이제 라틴어에서 영어가 나왔기 때문에 영어의 많은 말들이 라틴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죠. 이 라틴어의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경작하고 그리고 재배를 의미하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문화에 대한 어원을 보면서 살펴볼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 문화라고 하는, 컬투라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나, 그다음 문화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문화의 시작이 어딘가를 보면 보통은 성서에 있는 창세기 1장 28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장 28절에 어떤 말이 있냐면 땅을 정복하라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땅이 충만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땅과 싸워서 이겨라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 땅과 싸워서 이기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예요? 농사죠. 노동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제 그 이전에 인간이 에덴에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아도 아마 제 생각에 나무 밑에 가서 그냥 누워있으면 배고플 때, 그렇죠,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너무 행복한 시간이 있었는데 쫓겨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내려진 벌이 남자들은 계속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들은 해산하는 수고를 받았어요. 결국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들이 그 수고로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이버, 노동을 가지게 됐어요. 재미있는 것은 그 노동을 가지게 되면서 노동을 하는 방법,
재배하고 경작을 하면서 생기게 된 것이 문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그 재배나 경작을 하게 되면 땅에 어떤 인간의 수고로움을 보태야 되잖아요.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렇게 노동을 하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나오게 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결국은 문화가 되었고 그러한 기초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예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더 나오게 되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끔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고상한 것을 생각해요. 자, 한국의 문화 뭘 가르칠까? 이러면, 아, 그래, 우리 이순신 장군을 가르쳐야 돼. 아니야, 신사임당도 가르쳐야 돼. 아니야, 돈에 나오는 사람들 다 가르쳐야 돼. 이래서 이제 다 가르치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실제로는 한국어 교육에서 필요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말하기 방식이라든가 한국 사람들이 인사하는 법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에 대한 그 정의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은 이제 제가 그 480가지가 넘는 것 중에서 딱 4가지만 정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상징 행위, 인간의 모든 상징 행위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정의가 참 무서운 정의예요. 뭐냐면 전 인류의 기억. 전 인류의 기억은 뭐예요? 결국은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식이나 신앙, 예술, 도덕, 법률, 풍습 및 기타의 기능, 관습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전체. 네 번째는 이런 모든 것들과 함께 그것들을 전달하는 매체의 일부까지 전부 다 문화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다음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어 교실에서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까? 그것들의 이제 가장 그 적합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 생각되는 것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기열치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거미가 거미집을 짓는데 거미가 거미집을 짓고 나서 결국은 거미는 그 거미집에 매여서 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문화와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처음에 인간이 문화를 만들었지만 인간 스스로도 문화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개인은 자기가 자아낸 거미집이 문화를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문화의 수인, 문화에 갇혀 사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멋있게 앉아서 아름답게 앉아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도 문화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실제로는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하는 듣는 방식이나 강의를 하는 방식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 만들어낸 문화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늑대 소년 생각나세요? 늑대 소년. 사람이죠. 사람인데 어땠어요? 사람이지만 사람의 역할이라든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의사소통이라든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몸은 사람이지만 계속 사람들의 문화 속에 있지 않고 사람들의 사회 속에 있지 않고 그냥 늑대들과 같이 있었을 때 늑대들의 문화를 익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인 것 자체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떤 문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젖어들게 되는 것이 문화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있는 그 문화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폭넓게 펼쳐지는 것도 결국 그런 의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벌써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자, 세 번째로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피오와 워프의 언어와 문화 이해는 언어학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어떤 습관들이 특정한 해석을 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한 대로 보고 듣고 경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봤죠. 근데 사피오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언어가 발달함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 공동체가 생겨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워프는 사피어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설을 이제 더 심층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부터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경험을 만들어낸다, 경험을 조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메리카 원주민들, 그러니까 인디언들에게는 이 앞뒤라든가 그다음에 순차적인 개념이 없어요. 근데
보통 유럽에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그걸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2시 다음에 3시, 3시 다음에 4시. 뭐 1월 달 다음에 2월 이런 개념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나라에 있으면 그 다음에 그 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화적인 전통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규정된다라고 그렇게 밝혀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워프의 가설이 그렇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세상은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 격자를 통해서 여과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나서 그대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문화적으로 개념 격자가 만들어지면 언어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계속 직선으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인디안들은 시간이 직선으로 흐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회귀한다라고 생각해요. 계속 돌고 돌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원으로 계속 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 격자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언어가 정신적인 범주를 만들어내고 인간은 바로 이 범주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워프가 만들어낸 가설이 뭐냐면 어떤 언어에는 특정한 언어의 범주가 있는데 어떤 언어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모든 것을 똑같다라고, 모든 문화가 똑같다라고 볼 수 있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에스키모어에서 나오는 이 말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찬가지로 문법 범주 간의 차이는 서로 다른 말어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범주와의 차이가 문법 형태의 차이와 관련된다. 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말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면 그것이 언어에도 반영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문화교육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을 하는 것은 왜 그런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 능력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의사소통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수법을 쭉 배우게 되면 교수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뭐 문법 번역식도 배웠고요. 그다음에 청화식도 배우고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식 교수법을 배우는데 그럴 경우에 실제로 우리가 발화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그 목적에 맞게 이해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램시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 언어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된다는 전제하에서 언어와 문화의 상호 관련성을 연구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성공적인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맥락이나 배경으로서의 문화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배경이나 맥락으로서의 문화교육의 필요성.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배경이나 맥락으로서의 문화교육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이 뭘까요? 의사소통 능력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딱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는 의사소통 능력은 심리학적으로 정의되는 상황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의사소통 능력은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다른 문화인 사람을 만났을 때 피해야 되겠다.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심리학적으로 정의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문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래,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 사람하고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의사소통 능력의 첫 번째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략적인 행위 능력이에요. 전략적인 행위 능력이 이제 의사소통 능력의 핵심이에요. 전략적인 행위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의사소통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의사소통 능력 때문에 문화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의사소통 능력을 하는데 문화를 왜 배워야 되냐. 가서 말만 통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 얘기는 뭐냐면 가서 내가 물건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가서 물건을 이렇게 하나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가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견 많은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렇게 어디 가서 물건 하나 사는 것이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그런 경우에 말을 안 하고도 우리 살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가져오고 돈 내고 주는 대로 받고 큰 단위 돈을 딱 내고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유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주 여성으로서 결혼해서 산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략적인 행위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상황에서 한국인의 담화 공동체, 한국어를 쓰는 담화 공동체에 내가 끼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을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의사소통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사소통식 교수법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한국말을 할 때 대학원에 의사소통이 안 돼 이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는 훨씬 더 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맥락을 알아야 의사소통을 오해 없이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접근을 하자면 화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화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표현하고 의도의 문제죠. 표현은 하는데 그 표현의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죠. 이제 아내하고 남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다 귀여운 여성분들이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아내들이? 네, 아주 착한 분들이세요. 저는 어떻게 해요? 나도 이러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오래 살다 보니까 둘 다 버티기를 잘해요. 계속 기다려요. 누가 올 때까지? 딸이 올 때까지.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목마르다 얘기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 밑에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물을 갖다 주는 여러분들은 의사소통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마르다 그러는데 나도 그러는 게 문법적으로 틀렸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네, 거기까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문법의 힘이에요. 문법으로 거기까지 가르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한국 사람끼리도 가끔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네, 아마 말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 안 맞는 경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뭐냐면 문화가 다를 경우에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밥 먹었니? 이렇게 한 2시쯤 밥 먹었니? 그러면 안 먹었어도 그냥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외국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15개만 적어와. 한국 사람들 이럴 때 정말 이상해. 15개만 적어와 했어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적은 게 그거예요. 밥 먹었냐고 물어봐서 밥 안 먹었다 그랬는데 그러고 그냥 갔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언제 한번 보자? 그래 놓고 언제 볼까요? 이러면 나중에 이러고 다시 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외국인들하고 지금 어떤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의도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시된 다시 한번 제기될 수 있는 것이 문화 간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제일 위에 있는 사회 언어학적 능력이다라고 얘기해요. 사회 언어학적 능력이고 그리고 이 사회 언어학적 능력이 다른 문화하고 같이 다른 문화 사람들하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그것을 문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맨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문화 능력, 이문화 능력, 사회 언어학적 능력, 그리고 상호 문화 능력이 이 4가지 단어가 거의 같이 쓰여요.
같이 쓰여서 이제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문화적 맥락 및 상황을 중시하게 되어서 이제 문화적 맥락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진정한 의사소통,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게 우리가 문화교육의 목적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몇 가지 그 한국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가죠. 제가 그 강의를 하는 중에 이제 초등학교 태어나서부터 대학까지 미국에서 사시다가 그 대학 이후에 여기 오셔서 결혼해서 사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강의를 듣다가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해보라고 하셨더니 자기는 거기 살면서 그 이 문화 간의 소통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절실하게 느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어느 날 그 신문에 굉장히 오래전에 났었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민을 가신 분이 몇십 년 전에 이민을 가셔서 이제 낮에 세탁소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둘만 집에 두었는데 안타깝게 이 아이 둘이 집에 뭐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죽었어요.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조사를 나왔는데 이 엄마가 경찰 조사를 나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죽였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경찰이 바로 조사를 쓴 거죠. 이 여자가 죽였다.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게 교포들이 그거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문제들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길에서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쓰다듬거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팔을 거의 낚아챘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어떤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성추행이나 뭐 이런, 네. 아니면, 다른 아이한테 너무 지나친 관심을 보이면 뭐 데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문화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다 알았을 때 실제로는 아주 활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학이나 뭐 비즈니스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어떤 작은 그 말이라든가 아니면 눈을 어디다 맞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몰랐을 때 과연 그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물건을 팔아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런다고 물건을 팔아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나라 사람이 여기 가서 물건을 팔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알아서 그 사람에게 맞추어줬을 때 마음을 열어놨을 때 어떤 협상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되고 그냥 계속 팔아달라고 그래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호프스테이드라고 하는 네덜란드 학자가 IBM에서 16,000명, 거기가 다국적 기업이니까 16,000명으로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다 평가를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죠. 집단주의 문화, 개인주의 문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어느 문화예요? 집단주의죠. 우리는 농경사회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집단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홍콩 이런 나라들, 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이 다 집단주의 문화인데 개인주의 문화는 뭐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개인주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집단주의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가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리를 따지기보다는 상호 배려해 주는 것 그리고 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이면서 또 뭐냐면 체면이 아주 중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의 주의회사에서 가격을 인상을 하려고 했어요. 일본 회사를 대상으로 가격을 인상하려고 계속했는데 이제 거의 결렬될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 주의회사 직원이 뭘 기억했냐면 일본은 집단주의 문화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우리나라에 돌아가서 상사한테 굉장히 많이 깨질 텐데 내 체면이 말이 아닐 텐데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사람이 너무 안 됐잖아요. 상사한테 깨진다라고 하는 거 자기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올려줄게 이렇게 올려줘서 협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은 문화하고 계속 결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결국 이런 문화가 많이 있어서 이제 어르신들을 보면 아는 사람한테서 물건 많이 사잖아요.
개업을 하면 꼭 거기 가서 팔아줘야 되고 이렇게 하죠. 근데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네, 관계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제일 중요한 것은 최저가 검색해서 네, 실리를 따지는 거죠. 네, 얼굴도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물건을 사는 거예요. 네,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예요. 고맥락 문화는 뭐냐면, 네, 지금 아마 프린트에는 없어서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고맥락 문화는 뭐냐면, 맥락에 많이 의존하는 문화고, 저맥락 문화는 뭐냐면, 맥락에 의존을 덜 하면서 메시지 자체에 의존하는, 메시지 자체가 중요한 문화가 이제 저맥락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국, 우리나라, 좋은 나라, 어느 맥락 문화예요? 고맥락 문화죠? 네, 고맥락 문화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지개를 켜거나 하품을 연이어 2번씩 하거나 이러면 어때야 돼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눈치가 있다 없다, 감으로 때려잡다, 뭐 이런 말들이 아주 중요한 나라예요. 아, 쟤는 눈치가 없어 이러면, 아, 쟤는 인간성이 나빠보다 더 나쁜 말이죠. 제 눈치가 없는 것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나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고맥락, 맥락에 의존해야 되는 나라에서 아 하면 하고 알고 이것이 우리나라 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했을 때, 결혼하고 이제 처음에 명절에 갔는데 전날 모이잖아요. 설 전날 모여서 계속 이렇게 있었는데 작은 어머니가 자꾸 제 앞으로 그릇을 자꾸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저 아직 밥을 먹고 있는데, 천천히 밥을 먹고 있는데 자꾸 밀어줘서 왜 그러시나, 상도 넓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계속 이제 있었는데 계속 먹었어요. 이렇게 쿡쿡 찌르시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빨리 먹고 가서 설거지해. 뭐 이런 의미죠. 근데 제가 더 심한 경우를 들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경상도 쪽이었대요. 거긴 또 더 엄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밥을 먹을 때, 밥을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밥그릇을 뺏어서 상 밑으로 내려놓으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올렸대요. 근데 계속 내려놓으시더래요. 어떤 의미예요? 그만 먹어? 네, 뭐 그런 의미 비슷해요. 뭐냐면, 시아버지하고 다 겸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시어머니는 밥그릇을 내려놓고서 등까지 돌리고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집안의 문화였던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얘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같이 겸상을 하니 내려놓고 먹어라 이렇게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내려놓고 먹을 텐데 그냥 계속 내려놓으면서 눈치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눈치를 못 채면 굉장히 어려운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한 틀을 가지고 우리 문화의 특성이 그렇다라고 아는 걸 알면 우리 학생들한테 다가가기가 훨씬 쉽겠죠. 자, 그러면 문화교육의 이제 목적을 보면, 자, 여러분, 우리가 문화교육을 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셔도 되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언어교육의 목적은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이고 문화교육의 목적은 의사소통 능력의 맥락과 배경으로서의 문화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화교육의 목표를 이제 7가지를 나눠놨는데, 여기 이제 토멜린 앤 스탬프스키가 나눠놓은 것이 7가지예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뭐냐면 문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화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번부터 4번까지예요. 5번부터 7번까지는 뭐냐면 학습자 스스로 무엇을 알 수 있도록 그 학습자를 주체로 세워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5번부터 7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사소통 교육을 하는 것의 목표는 뭐냐? 목표가 뭐예요? 실제로는 그 원인을 보면 가장 큰 목적은 학습자를 주체로 세워주는 것이죠. 인지주의, 구성주의에서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지금 1부터 10까지 알았으니까 이거 그대로 알려줄게, 1부터 10까지 알려주는 것이 학습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없어도 학습자들은 배울 수 있어요. 혼자 생각하고 알 수 있는데, 자,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넘어갈 때, 그것이 스캐폴딩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도약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참 괴롭잖아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새로 배울 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인지주의 학습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어갈 때 누가 넘어가냐면 학습자 스스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봐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과 동료죠.
도와줄 수만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인지주의의 모든 그 기본 원리예요. 그렇다고 하냐면 문화교육도 최종적으로 되어야 될 것은 한국의 문화 항목들을 선생님이 이만큼 가르쳐줘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서 나중에는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를 봤을 때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야 이게 한국 문화야 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판단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키워주는 것이 이제 문화교육의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번, 6번, 7번을 보면 이제 5번, 5번에서 뭐냐면 일반화를 목표 문화와 관련하여 내려지는 일반화, 한국 문화는 이렇더라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6번에 있어서는 자기가 분명히 학습자들은 정보를 얻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우리보다 더 많이 얻을 수도 있어요. 물론 가끔은 좀 틀린 정보도 얻을 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 저는 이제 명동에 안 나간 지 한 10년 정도 돼가는데 학습자들한테 한국어 학습자들한테 어디 갔다 왔니? 그럼 주말에 와 정말 많은 곳을 갔다 오는 거예요. 명동 뭐 그다음에 홍대 앞에 클럽에서 제가 가보지 못한 신천지를 다 갔다 왔어요. 그런 다음에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거기 뭐 이런 문화가 있는데 제가 대답해 줄 수 없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학습자 스스로,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더 다채로운 문화를 계속 만나게 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번이 정보를 정리하거나 조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지적 호기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것, 그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화교육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외국어 교육의 국가 지침이 이제 5C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처음에는 한국어 교육계에서는 문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데서는 문화교육이 일시적인 유행이다라고 말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가 언어를 가르치는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C로 정해서 소통, 문화, 연관, 비교, 공동체 그렇게 나누는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문화이고요. 자, 다섯 번째로 문화교육의 범위를 보면 그러면 어떤 것들을 문화에서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핵심적인 것을 보면 2차 세계대전은 인류에게 굉장히 많은 그 생각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어요. 아마 그 몇백 년이 지나도 2차 세계대전은 아마 굉장히 큰 획으로 기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문화에 대한 정의를 할 때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문화 명령이 있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기대어서 인간의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갔는데 그러한 생각을 깨트려 주었던 것이 2차 세계대전이죠. 핵무기가 개발이 됐어요. 과학의 놀라운 발전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풍비박산 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철학에 있어서도 그렇고 문학에 있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반전을 가지고 오게 돼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그 세계가 어떤 경제라고 하는 것들로 재편이 되면서 문화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져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러니까 걸작 중심의 문화를 중시하게 돼요. 어떤 나라에 이런 위대한 걸작이 있더라. 이런 예술작품이 있더라. 거기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실용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문화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나 태도, 신념, 가치체계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언어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문화 유형으로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것이 해멀리의 유형인데 해멀리는 세 개로 나누죠. 정보문화, 행동문화, 성취문화로 나누어서 사실은 이제 위에 브룩스가 나누는 것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상생활하고 비슷한 것으로 갈 건가 아니면 그 외의 것으로 갈 건가 그렇게 나눠 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자, 문화교육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교육의 방법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문화교육의 방법을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화교육의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한국어 교육 내에서 문화교육의 방법이 다양하게 별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별로 나오지가 않아서
실제로 찾다 보면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나온 자료를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이거 한국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근데 누가 해야 돼요? 네, 옆에 있는 얘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문화교육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현장에서 문화교육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문화교육에서 제일 중요하게 취급되는 자료들이 실제 자료예요. 실제 자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authentic materials예요. authentic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믿을 만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외국어 교육에서 실제 자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교실 안에 있는 자료가 아니라 교실 밖에 있는 자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교실 안에서 가르치는 한국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실 밖에서 쓰는 한국어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국어 과정을 딱 마치고 대학교에 가면 굉장히 큰 수렁에 빠져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한국어는 안 친절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교실 내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얘기해요. 누구누구씨 밥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실 밖에 나가면 그런 말이 어딨어요.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교실 안에서 듣다가. 교실 밖에서 쓰는 자료들을 선생님들이 교실 안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그것들을 만약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면 좀 가공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일 수 있는 자료들은 뭘까요? 많이 쓰일 수 있는 자료들은 없고요. 모든 자료들이 다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봉지 쓰일 수 있어요. 약봉지 가져다가 할 수 있고, 이제 제가 들었던 ESL에서 그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약봉지나 뒤에 이제 그 약병 뒤에 보면 아주 귀찮은 말들이 써 있잖아요. 부작용, 부작용 어때요? 이걸 먹고 뭐 졸도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무서운 말들 다 써 있잖아요. 그대로 가져와서 읽는 거예요. 그대로 가져와서. 사전 찾으면서. 고급 학생들 그냥 읽히고, 중급 같은 경우에 조금 바꿔서 읽히고, 초급은 중요한 말만 읽히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실제로 그 학생들이 실제 자료를 한번 만져봤을 때랑 교과서에 들어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문화교육의 목표는 뭐냐면 학습자들을 실제 세계의 참여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우리가 의사소통 상황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들을 실제 사회, 실제 한국어가 소통되는 한국어 담화 공동체 내에서 힘을 얻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자료를 계속 가공해서 쓸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제 그 한국에는 널려 있어요.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정말 널려 있어요. 문방구에 가면 얼마나 좋은 실제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제가 돈을 안 가지고 갔어요. 한국 돈을. 그러니까 진짜 돈은 있었는데 그 수업 시간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학생들이 돈을 보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수업을 못해요. 제가 실제로 한번 돈을 꺼냈더니 학생들 눈이 돈 가는 데만 다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짜 돈을 써야 되는데 미국에 제가 그거 안 가지고 있어서 스캔을 해서 칼라 프린터로 복사를 해서 수업 시간에 나눠 주었어요. 초급 2를 배울 때. 그래서 뭘 했냐면 그 절을 배울 때 이거 얼마예요? 저거 얼마예요? 그거 얼마예요? 그 다음에 그림을 다 뽑아서 뭐 우산 그림 뭐 이렇게 하나씩 다 뽑아서 이제 한 명이 가게 주인하고 사보는 거예요. 누구씨 이거 얼마예요? 그럼 그 학생 2,000원 내서 주고. 너무 유치하잖아요. 여기 네 하신 분 있어요. 네. 미끼 질문이었는데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이래야죠. 네. 유치하지 않죠. 왜냐하면 외국어 배울 때는 최대한 유치한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때 그 학생들이 배운 것은 그저만 배운 것이 아니라 한국 돈이 이렇게 생겼구나 배웠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학생들이 선생님 이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제가 네 누구예요? 대답해 줄 수 있죠. 대답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적인 접근으로 이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한국어 선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밖에 나가고, 특히 제가 이제 주로 처음에 한국어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거의 5년 동안 했던 게 뭐냐면 제 수첩에 이번 주에 가르쳐야 될 문법 항목들을 계속 적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문법 항목들하고 제가 가르쳐 만나는 상황들이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그 문법 항목을 가르칠 때 교과서 물론 가르치지만 그거 이상의 것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내가 이 문법을 가르쳐야 돼. 오늘 뭐 내일 니까를 가르쳐야 돼. 라고 계속 고민을 하고 가면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나 상황들, 그리고 뭐 그림 같은 것들도 거기에 맞춰서 볼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한 선생님은 절대로 아프지 않다라고 해요. 여러분 수업 준비하기 전에 아파본 적 있으세요? 자, 학생들이 학교에 안 오는 이유는 뭐예요? 네. 너무 크게 자신의 경험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지만 내가 그 공부가 너무 재밌으면 가고 싶어요. 네.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절대 안 아프죠. 왜냐하면 어제부터 계속 이 강의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더 해야 되나 계속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여러분이 설 때 문화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선생님의 열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내가 가르칠 문화 항목이나 문법 항목을 생각하고 내가 만나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엮을까를 계속 고민하다 보면 누가 먼저 재밌어지냐면 선생님이 먼저 재밌어지고 그 선생님의 열심이 학생들한테 전달될 수 있어요. 전염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학습자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생각해 두고요. 이제 문화교육의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 3가지만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이제 문화 촉진자라고 하는 것은 문화 촉진자라고 할 때 이 촉진자는 뭐냐면 가장 결정적인 어떤 사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사건들이 이제 한 100개 정도, 75개에서 100개 정도 개발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사회학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이문화 간 의사소통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숙사에서 한국 학생이 2명 방에 쓰는데 오후 2시쯤에 컵라면을 먹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기숙사에서 컵라면 먹고 있는데 룸메이트가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그 룸메이트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이상하죠? 한국 사람 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그리고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학생들은 이걸 쓰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이럴 때 정말 이상해. 라면 먹고 싶냐고 물어봐서 먹고 싶다고 했는데 안 줬다. 그 이유가 뭐냐? 젓가락이 1개밖에 없는데? 막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것은 일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2시쯤 자기 혼자 컵라면 먹고 있으면 냄새나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 하고 그냥 빨리 먹고 치운다는 거예요. 먹을래라고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특히 유럽 학생들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서 문화적인 차이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건들을 보여놓고 각 문화관에서 어떻게 대답할 건지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우리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 다른 것을 발견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자, 2번째로는 이제 문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요. 드라마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아니면 학습자 스스로 나와서 이제 드라마를 하게 한 다음에 그걸 보면서 토론하는 그런 것이 이제 문화 드라마고요. 3번째로 공예품 학습. 공예품 학습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림이 나와 있죠. 공예품 학습에서 이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공예품이라서 옛날 공예품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쓸 때는 요거보다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써요. 처음에 나와 있는 그림은 마패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뭘 가지고 만들었는지, 누가 썼을지. 누가 옛날에 썼을지 이것의 용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학습자들한테 이제 물어보게 함으로써 유추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답을 밝혀내는 거고 이제 마지막에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인지주의 구성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항상 학습자예요. 학습자 중심이다라고 얘기하고 과정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인지주의 교수법에서는 항상 학습자를 아주 이상적인 학습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 목표라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질문은 뭐냐면 만약에 네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너는 뭘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누구의 것으로 만드냐면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해요. 과정중심 교수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고요. 항아리 이웃, 그 다음에 한복이 있고, 자, 그 4번째 있는 그림은 뭐예요? 돌상이죠. 돌상인데 우리는 잘 알지만 사실은 좀 굉장히 난해한 그림이에요. 이게 뭘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 합쳐져 있어요.
그렇지만 학습자들 중에 혹시 뭐 무역이나 아니면 그 사업 때문에 누구의 돌잔치에 가봤다. 그런 학생들한테 이게 아주 익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미를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바랐던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생에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것인가. 오래 사는 것과 건강과 돈과 뭐 공부 이런 것들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까지 설명을 해줄 수 있죠. 물론 그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길 원했었고, 자,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그림은, 자, 옆에 있는 그림은 뭐예요? 네, 이것도, 그쵸. 이것도 돌상에 있는 돌잡이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뭐 과학자, 뭐 사업가, 재물, 건강, 의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간 돌잔치에 거울도 있더라고요. 네, 마이크, 뭐 청진기 이런 거, 뭐 이렇게 두드리는 것도 갖다 놨어요. 법관들이. 그랬더니 거울도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연예인인가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는 그 엄마도 모르더라고요. 애가 거울을 잡았는데. 애가 거울을 잡았는데 엄마도 몰라요. 그 엄마는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그 애가 책만 안 잡기를 바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빠는 옆에서 계속 돈 잡으라 그랬는데 얘가 거울 잡았다. 굉장히 실망하는데 거울의 의미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민속이라고 하는 부분도 민속을 이제 넓게 문화의 한 부분으로 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민속은 한국 사람, 그 외국 사람한테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한국 사람도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가 민속이냐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전통을 민속이다라고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변할 것인가? 물론 많이 변하겠지만 어떤 부분들은 계속 안 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민속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20년 전에도 돌 잔치 안 하는 집이 많았어요. 이제 뭐 그걸 해. 옛날에 애들 일찍 죽었을 때나 한 거지. 지금 오래 사는데 그거 왜 해? 라고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민속이 여기에서 이렇게 변하면서까지 지금 계속 지속되고 확장되고 변용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생명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한 가지는 다문화 사회로 가면 한국 문화, 중국 문화, 일본 문화 다 비슷해질까라고 하는데 인류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류학의 연구 목적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문화 상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왜 우리가 다른 문화를 연구하는가? 나의 문화를 잘 알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문화를 알기 위해서 타자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난다라고 문화인류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비교 문화학, 문화인류학에서. 그러니까 언제 나를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언제? 그렇죠. 다른 사람 만날 때 나를 제일 잘 알 수 있고 여러분 자기 얼굴 지금 어떤지 아세요? 너무 예쁘죠?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얼굴 생각나세요? 안 나죠? 애인 얼굴 생각나세요? 네. 잘 나세요? 남편 얼굴 생각나세요? 재미있는 것은 자기 얼굴 자기가 잘 생각이 안 난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사랑하는 사람 얼굴은 딱 안 떠오른대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 되게 싫어했던 애 얼굴 딱 떠오르면 딱 떠올라요.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이 있는 것일수록 잘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공부할 때 신기한 것은 다른 문화와 비교했을 때 나의 문화가 더 이해가 돼요. 우리는 집단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 문화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집단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잘 알게 되고 바로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 다문화 시대에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게 되어야 다른 사람도 다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접근이 필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문화교육자로서의 한국어 교사. 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3가지. 한국어 교수자로서의 교사는 그 자체로 한국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당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한국어 교사로 서게 되면 실제로 학생들은 우리를 통해서 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한국 문화 그 자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문화를 보여줘야 될까요? 긍정적인 문화를 물론 보여줘야 돼요.
어떤 학생들 이렇게 얘기해요. 인당대대로 보여주면 되지 무슨 선생님이 성인 군자도 아니고 긍정적인 걸 왜 보여줘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초중고등학교 때 정말 싫은 수학 선생님 만나면 수학 잘하기 어렵잖아요. 물론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선생님이 매력이 있고 좀 좋은 선생님일수록 학습자들이 열심히 공부하게 돼요. 안 그런가요? 네, 여기 있는 분들은 네, 상관없이 다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한국어 교사로서 우리가 한국어를 가르칠 때 우리가 거부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문화도 그냥 자연스럽게 가르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특별한 과목으로 가르치게 되는 것은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결국은 스며들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한국어 선생님 중에 학생들한테 항상 한국의 나쁜 문화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한국 사람은 너무 지저분하고 시간 안 지키고 야 그렇지 이렇게 정말 딱 2달을 그렇게 하니까 그 반에서 한 30%가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물론 뭐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그 선생님 계속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한국어 안 가르치세요. 아마 본인이 한국 문화가 싫든지 한국어가 싫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부정적인 한국 문화를 우리 입으로 말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 문화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있지만 학습자가 물어왔을 때 아마 내 생각에 이런 것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한국의 부정적인 면을 일부러 꺼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결코 플러스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의 열심. 교사의 열심이 학습자들한테 계속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 문화의 실제 자료를 준비해서 계속 개발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어 선생님의 가방 속에는 언제나 한국에 대한 자료들이 계속 준비되어야 되고 보충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가르칠 때는 굉장히 행복해요. 근데 제가 한번 그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나왔다 들어간 적이 2번 있었어요. 2번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기 있으면 잘 모르는데 외국에 나가 있으면 그것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제가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그 루이빌 한글학교에서 한 1년 반 정도 한글학교 교장을 했는데 카드도 없어요. 한글 카드만 있으면 조금 더 잘 가르칠 수 있는데 한글 카드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만들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림도 제대로 없고 책 사기도 어려워서 제가 여기서 거기 들어갈 때 23kg짜리 가방 2개 넘으면 안 되잖아요. 미국 들어갈 때 넘을 수 없는데 한글학교에 가져갈 자료는 또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욕심이 생기잖아요. 막 모으다 보니까 책이 너무 많아져서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가 써주신 된장을 포기하고 그 책을 가져갔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좋은 자료만 있으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너무 쉽죠. 여기 있을 때 여러분 하나하나 자기 자료를 좀 모으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 정진홍 선생님, 그 서울대 종교학과 계시다가 명예교수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그 선생님이 서울대에서 은퇴하신 그 교수님들이 썼던 그 회상에 대한 내가 가르쳤을 때 어땠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무엇이다라고 했던 그 부분인데 선생님인 우리가 그들한테 필요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처 묻지 않았던 것을 묻게 해야 되고 모르는 것을 알게 해야 하고 잘못한 것을 고치도록 해야 한다. 이분이 아마 종교학과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부분, 여러 종교가 있고 거기서 원하는 게 어떤 것이다. 그것들을 아예 모르고 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미처 묻지 않았던 것을 묻게 하는 것이 선생님의 임무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그 가슴 깊이 남아있어요. 학습자들은 모르는 것을 묻고 싶어 하고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만 학습자들은 스스로 사실은 무엇을 물어야 되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학습자들이 여기까지만 가도 돼라고 하는 그 눈을 좀 열어주어서 여기까지도 보고 그러면서 네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넓고 높게 볼 수 있다. 그 부분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지금 질문
질문을 한 10분만 받을까요? 제가 시간을 이제 많이 썼어요.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모든 이제 교수학습에 있어서는 반드시 평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평가가 없으면 실제로는 그 학생들이 평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가 중요한데 실제로 학생들이 평가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는 게 자기가 이제 점수화되기 때문인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평가 자체가 학생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질 높은 서비스죠. 그것들을 학생들이 이해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자기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어떤 문화의 항목들은 외워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지난 학기 이제 한국 민속학 강의를 했는데 민속학 강의에 한 40% 정도가 중국 학생들이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중국 학생들이 이쪽에 이렇게 왼쪽에 쭉 앉아있고 여기 한국 학생들이 있었는데 저는 중국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지 몰랐어요. 재미있는 거는 이 학생들이 계속 그 민속학 강의를 자기 민속하고 비교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24절기, 뭐 12지 10간 이런 거 나오면 자기 나라에서 왔잖아요. 갑자기 이 학생들 너무 막 좋아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것이 그 12지 10간이나 24절기 한자가 쭉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제가 쭉 읽은 다음에 그 중국 학생들한테 자기 나라 발음으로 읽어보라 그랬어요. 읽어보면서 자기들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더 신기해하는 건 한국 학생들이에요. 발음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중국에서 왔다는 거.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나서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중국 민속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죠. 제가 가르친 내용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교수하고 그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이 한국 민속이기 때문에 한국 민속에 대해서 써라 라고 똑같이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문제 한 가지는 어떻게 냈냐면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기 민속과 비교해서 써라 라고 하는 부분을 냈어요. 뭐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그렇지만 뭐 남의 나라 문화라고 해서 평가를 안 해도 되지 않냐. 그것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남의 나라 문화인데 교수학습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우든 간에 일단은 우리가 교수학습에 있어서의 모든 절차는 다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원래는 우리도 한국어라고 해야 되죠. 예, 한국어라고 이야기를 해냈는데 국어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말도 근데 영어로 번역하면 커리안이라고 하니까 다른 말들도 뭐 프렌치, 잉글리시 이렇게 하는데 네. 아주 간단하고 좋은 질문 같아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나라들이 그 과목을 어떻게 부르는지 제가 연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나라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이 이제 한국어 학습자들한테 문화를 가르칠 때 아, 이건 한국만 그래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이제 그것 중에 예를 하나 이제 더 드리면 정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정이라고 하는 문화를 외국 학생들이 쓴 것 중에 한 가지가 한국 사람 참 이상하다. 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나라의 문화라고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 집단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보편적인 특성이에요. 집단주의에서 관계 중심으로 보답을 바라지 않고 뭘 주고받는 이런 것들을 정의라고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자를 주체로 세워야 됨과 동시에 교수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을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다 정돈된 것이 아니면 대부분 좀 열어놓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 인류의 기억이다. 이제 두 번째 있었죠. 전 인류의 기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나왔냐면 너무나 많은 문화에 대한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개념들이 있으면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 말고도 거기에는 사실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농기구 하나를 보더라도 이 농기구가 처음부터 이런 모양이 아니었죠. 계속 이렇게 변화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각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하나의 문화라고 해서 이 문화가 그냥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화들은 뭘 가지고 있다?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는 결국은 그 정의는 뭐냐면
모든 문화에 대해서 섣불리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하나 들어가서 천착해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전 인류의 기억 그 자체가 문화다라고 하면 전 인류의 모든 문화라는 물건들 아니면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역사 그것들을 포함하는 개념. 네, 아주 포괄적인. 네. 아, 전인류.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못 띄었었네요. 잘못했습니다. 네. 네. 아, 예. 좋은 질문이세요. 예.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처음에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두 군데서 가르쳤어요. 한 군데는 이제 루이빌 한글학교에서 교포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글 가르치는데 거기 이제 미국 사람들도 좀 왔어요. 와서 이제 가르쳤고, 그다음에 이제 한 군데는 이제 그러니까 인디애나 대학 블루밍턴에서 동아시아 학과에 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어 학과에 있었죠. 그래서 가르쳤는데 그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교포들. 문제였어요. 교포들이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있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두 가지 방법의 의사소통이 다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식적으로 말하기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 그 수업에 들어갔는데 그냥 수업 안 듣고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다리 이렇게 꼬고 있다가 수업을 좀 들으세요라고 했더니 신문 보고 있다가 신문을 휙 던져버리고 나갔어요, 학생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참았죠. 참았어요. 참고 그 다음 시간에 그 학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네, 친절하게 했어요. 너무 재미있는 거는 그 학생이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되어서, 그러니까 첫 시간에 막 그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당연했는데 이 학생 나름대로 저를 본 거예요. 어떤 선생인지. 그래서 제가 표정을 바꾸고 그 학생한테 엄하게 했으면 그 학생이 그걸 아마 그냥 드랍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너무 재미있는 거는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그냥 모르는 척 해주고 그 다음부터 좀 친절하게 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 학생이 제가 돌아올 때까지 4학기 동안 제 수업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남학생이었는데 돌아올 때 너 지금 가면 언제 오니? 라고 말한 유일한 학생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학생 말고도 이제 그 학생이 교포 학생이었는데 미국 학생들도 있었고 교포 학생들도 있었는데 문화로 다가가는 게 참 유익하다라고 생각한 게 재미있는 거는 우리 여기 나가면 떡볶이집 몇 개 있어요. 아마 한국의 그 동대문구의 떡볶이집 수는 문화에 대한 개념만큼 많이 있을 거예요. 한 500개 넘게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떡볶이 먹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국 문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학생들한테 이제 시간을 내서 떡볶이를 만들어주고 뭐 불고기를 만들어줬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 학생들이 그걸 먹으면 변해요. 재미있죠? 네, 그걸 먹으면 변해요. 그리고 나서 그 수업에 맨날 늦게 오던 학생들이 수업에 일찍 오면서 선생님 언제 다시 떡볶이를 먹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 학생들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떡볶이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수업을 끌고 갔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 학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시하다라고 하는 별거 아닌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방학을 맞아서 한국에 갔다 왔을 때 네가 만들어준 떡볶이 말고 어디 가서 떡볶이 만들었는데 그 떡볶이 참 맛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 선생으로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라고 그런 문제를 제가 받는다면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학생을 이기는 교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그다음에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나 어느 교육 현장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우리는 가끔 이제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충돌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눌러놓고 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걸로 이길 수 없고 학습자들, 이 교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성이 있지만 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성을 다친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우리가 의도한 만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뼈저리게 느꼈고 좀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특히 외국에 가면 그 부분이 많이 부딪혀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한국은 유교적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가르칠 때는 이런 태도의 학생이 없었어요. 다 다리 꼬고 껌 씹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수업이 딱 50분인데 50분 끝나면 다 나가요. 가방 싸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착한 선생님이 되는 거죠. 50분 안에 모든 것을 다 마치게 제가 훈련이 되고 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 말고도 나중에 이제 그 학생이 너무나 열심인 학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나중에는 뭐 10분 전에 와서 교실 다 이렇게 자기가 정리해 놓고 다른 학생들한테도 네가 한국어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서 근데 그 과목에 그 학생들이 거의 한 50% 정도 이상 늘었어요. 제가 올 때까지. 네. 저는 그 학생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결국은 선생은 계속 참아야 된다. 네. 그게 저의 지론이에요.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더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예, 그러니까, 네,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